그러면 지금부터 CNA 논술 초등부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NA 초등부 강사 이지혜입니다.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이 대체 공휴일인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진행 순서는요. 먼저 첫 번째로는 문해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NA에서는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 수업 방식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번 6월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어머님들 단어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어떤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존귀하다라는 단어를 주고 아이들에게 이 뜻이 무엇인지 퀴즈를 냈다고 합니다. 과연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한 어떤 학생은 이 뜻을 많이 귀엽다의 준말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되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요즘 청소년들의 심각한 어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사례들을 잠깐만 보시면은 올해 이제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사흘 연휴라는 말이 언론에 자주 노출이 됐었어요. 그러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다. 27, 28, 29일이면은 3일이지 사흘이 아니지 않아? 라고 하면서 지적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심심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지루하고 재미없다라고 해석을 하거나 시장을 우리가 물건을 사기 위해 가는 마트나 시장으로 해석하고 10분을 1분, 2분, 3분, 4분 시간을 나타내는 10분으로 이해하거나 금일을 금요일로 해석하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비단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어른들 역시도 문해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요. 보면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는데도 글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거나 교과서의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 등 문해력이 부족하다면 이것은 학습과도 직결되고 학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풍경내의 난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자 하는데 아이들이 난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신이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를 펴도 펴서 읽고 싶어도 교과서를 읽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현재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를 인지하고 국어교과에서 문해력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국어 수업 시간을 기존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34시간 추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EBS에서 아이들의 문해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요.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이렇게 5개의 학년의 친구들이 문제를 선택해서 풀 수가 있어요. 약 20분 동안 15개의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렇게 과하게 세 문단 정도의 한 지문이 나와 있고 이 지문을 토대로 해서 가실적 독해 문제, 그리고 맥락상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 그리고 A, B, C, D 5개의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바꿔 쓸 수 있는 말을 확인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고요. 6학년 친구들의 문제를 보면은 인문 분야에 5개의 문단이 되어 있는 지문이 있고 이걸 토대로 해서 문맥상 같은 의미로 단어가 쓰인 걸 파악하거나 제시문을 일기로 바꿨었을 때 사실적 독해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인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생각을 묻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들도 만약 시간이 되신다면은 현재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하는 것도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문해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문해력이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최소 문해력이란 글을 읽고 쓰는 기술적인 능력을 의미한다면 기능적인 문해력이란 사회적 맥락 안에서 글을 읽고 활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문해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걸까요? 원인을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 길어지고 원격 수업이 잦아지면서 아이들이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습에 공백이 생긴 것을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와 미디어의 발달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학교에서 이제 뭐 수업 시간에 만화를 틀어주기만 해도 10분만 넘어가면은 아이들이 막 너무 지루해서 몸을 베베 꼬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와 같은 SNS를 보면은 숏폼이라고 해서 짧은 콘텐츠가 유행하고 있고 또 이런 것을 즐기는 쇼츠 세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은 책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상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다 보니까 정작 단어를 접할 기회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주의력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나 또는 글을 토대로 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사색하는 사고를 단련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이들 보면은 이게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사용하는 친구들은 엄지와 검지가 매우 활달하게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글씨체가 점점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대로 잡히지 않은 독서 습관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보면은 아이들을 뭐 일주일에 세네 권? 많이 읽는 친구들은 하루에 한두 권, 두세 권까지도 책을 읽게 되는데, 고학년이 될수록 학습량이 점점 많아지고, 또 읽어야 될 책의 도서의 난이도도 높아지고, 글밥도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아이들이 책과 멀어지게 되고, 스스로 책을 찾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보면은 독서라고 하는 곳은 독서는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독립적인 시간을 확보해서 해야 할 만큼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고학년이 될수록 학습량도 늘어나고 또 해야 할 것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인 독서 습관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면은 책을 읽을 때 문맥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사전을 찾아보거나 뭐 부모님한테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그림만 보고 넘어가거나 단순히 눈으로 단어만, 글자만 읽고 넘어가면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의 어떤 학년의 수준, 자신의 읽기 수준이나 학년 발달 단계에 맞는 책을 찾아서 읽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학습 만화, 뭐 판타지, 소설과 같이 특정 분야에 치우쳐서 책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지 못하는 편독의 습관도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외된 한자 교육을 들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약 55% 이상이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이들은 정작 한자어 공부는 매우 소홀하지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 단어를 공부하는 데에는 매우 오랜 시간을 투자하지만, 우리말과 관련된 한자어를 공부하는 데는 한자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문해력이 저하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요즘에는 이렇게 글을 눈으로 읽을 줄은 알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생각이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소통하지 못하는 현대판 문맹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뭐 책을 재미없어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재미가 없다는 것은 즉 아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아는 게 없으니까 질문이 없고, 질문이 없으니까 아는 게 없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학습의 첫 걸음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메타 인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메타 인지란 인지에 관한 인지, 즉 자기 성찰력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는 것을 말하는데요. 스스로의 삶의 수준이나 정확도나 특성을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한 것을 기반으로 제한된 시간 안에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자신의 인지 과정과 학습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메타 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모르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는 척하고 넘어가거나 모르는 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자신은 그거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시간이 오지 않겠죠.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보면은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를 이렇게 듣기만 한 학생들은 24시간이 지난 뒤에 학습 내용을 약 5% 정도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습한 내용을 남에게 설명한 학생들은 약 90% 이상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지식을 뭐 친구들한테 또는 선생님에게, 부모님에게 말로 설명해 봄으로써 메타 인지를 활성화시킨다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문해력을 높이고 메타 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제일 중요하냐?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독서, 두 번째는 독후 활동입니다. 먼저 자기 주도적인 독서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제 읽기 수준이나 학년, 인지 발달 단계에 맞는 제대로 된 독서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이게 독서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소위 토론과 같은 말하기나 글쓰기로, 즉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독후 활동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연결해서 저희 학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4위 일체식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예습 독서, 두 번째 한반 토론, 세 번째 통합 논술, 마지막으로 대면 첨삭, 이렇게 독서, 토론, 논술, 첨삭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독서입니다. 모든 정답의 열쇠는 책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평소 독서 습관을 보신다면은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어머님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얼마나 빨리 읽는지, 또는 단순히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는 사실상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서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의미가 매우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얼마나 제대로 또한 깊이 있게 읽는지가 중요하고요. 즉,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읽는 질적 독서가 매우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독서라는 것은 모든 학습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단순한 읽기 역량이 아니라 공부머리의 핵심 역량을 이루게 되고요. 그로 인해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휘력, 문장력, 사고력, 표현력, 논리적 추론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아이들의 이제 학년별 교과 과정과 인지 발달 능력에 맞게 월별 주제를 구성해서 1년 커리큘럼을 짜고요. 그리고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다양한 주제의 도서를 선정해서 워크북을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2023년 초등부 연간 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월에서 12월까지 연간 프로그램이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이들이 이제 책을 통해서 함께 저희와 수업을 하면 도서를 읽고 글을 통해서 풍부한 배경 지식을 쌓을 뿐만이 아니라 또래 친구들하고 함께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사회 전반의 현상에 대해서 호기심이나 고민, 문제의식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서 내공을 활용해서 생각하고 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토론이에요. 어, 말을 많이 하는 아이와 말을 잘하는 아이는 다르죠. 가끔은 이제 어머님들께서 CNA에 아이가 다니기 시작한 이후부터 막 발꼬리를 잡고 늘어선다. 뭐 말대꾸를 많이 해서 너무 고민이다 하면서 막 토로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보면은 아이가 막무가내로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이고 있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펴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토론 역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고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은 토론을 통해서 직접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주어진 문제와 관련해서 제시문을 분석한 다음에 쟁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논증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능력이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토론을 진행하게 되면서 협업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게 되고요. 토론 예절을 배우고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토론입니다. 실제 워크북 토론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찬반 대립식 토론을 진행하기보다는 주제와 관련해서 아이들의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아이는 자신의 생각에 대해 이유를 들어서 명료하게 문장형으로 발표할 수 있는 연습들을 하고 또래 친구들과 생각을 교류하면서 확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4학년부터는 찬반 토론이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4학년 4월 1주차 토론의 내용이에요. 도시와 촌락 중 어디에서 사는 것이 더 좋을까라는 토론 주제로 이렇게 밑에 선생님과 친구들이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제시문이 주어져 있고요. 그럼 아이들은 도시에서 사는 것이 더 좋다, 촌락에서 사는 것이 더 좋다에 따라서 근거를 준비해 오는 것까지 숙제입니다. 그럼 이걸 토대로 찬성과 반대팀으로 나뉘어져서 입론 그리고 상대팀 근거에 대해 반박하는 과정을 거치며 토론을 진행하게 되고요. 6학년부터 보면은 본격적으로 찬반 대립식 토론인 셋업 토론이 진행됩니다. 6학년 4월 2주차 주제예요. 원자력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주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입장 1, 원자력 에너지 사용은 계속되어야 한다. 입장 2, 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주제에 따라서 제시문이 가나다 이렇게 3개씩 들어가 있고요. 뒤에 토론 준비표를 보시면은 문제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제 용어 정의를 해오고 배경 지시를 참고하여서 토론을 진행하게 되는데 쟁점은 이렇게 2가지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쟁점에 따라서 자신의 핵심 근거까지 주어져 있으면 아이들은 이제 핵심 근거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준비하게 됩니다. 앞서 보았던 여기 제시되어 있는 제시문을 참고해서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나 또는 자료 조사를 통해서 뒷받침 근거를 채워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학원에서 찬성팀, 반대팀으로 나뉘어져서 각 팀별로 입론, 교차조사, 반박, 최종 결론 이렇게 4대 4로 역할을 나누어서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6학년 토론을 보여드릴게요. 6학년도 5학년과 마찬가지로 세다 토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6학년 6월 4주차 주제는 자녀 체벌 금지법이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을까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5학년 토론 같은 경우에는 입장 1과 입장 2에 뒷받침 이제 제시문들이 각각 한 페이지씩 들어가 있었다면 6학년은 이렇게 2페이지가 들어가 있어요. 입장 1에 가나다라마 5개 제시문, 그리고 입장 2에 가나다라 4개의 제시문, 이렇게 2페이지씩 각각 제시문이 주어져 있고요.
뒤에 토론 준비표도 보시면은 앞서 5학년 토론 준비표와 비슷하지만 쟁점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죠. 이렇게 세 가지 쟁점에 따라서 핵심 근거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입론, 교차조사, 반박, 최종 결론 이렇게 토론을 진행하게 돼요. 아이들이 토론까지 준비해 오는 게 숙제고요. 그럼 이제 학원에서 그 날에 이제 반 구성원에 따라서 팀을 나누어서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뭐 4대4로 진행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홀수로 3대4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팀을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아이들은 토론을 진행하면서 우리 팀의 입장과 그리고 상대팀의 입장을 이렇게 토론 일지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 토론이 다 끝나고 나면은 담당 선생님이 각 역할별로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피드백해주면서 토론 수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논술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글을 잠깐 보시면 책을 읽거나 강의만 들은 학생들은 배운 내용을 30%에서 50% 정도를 기억하고 배운 내용이 노트에 정리한 학생들은 50에서 60%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배운 내용을 응용해서 글을 쓴 학생들은 무려 90%까지 기억할 수 있었다고 해요. 글을 쓴 학생들은 국어뿐 아니라 영어, 수학, 과학 점수까지 모두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글쓰기는 생각을 만들고 지식을 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글쓰기는 자신의 엉킨 생각을 명료하게 정리해 주기도 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논술은 저희 CNA 수업의 활용 점정으로 습득한 지식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글쓰기를 할 때 긴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말을 할 때보다 한 차원 높은 단계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는 논리적 분석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창의력 등을 평가하는 가장 적합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수업에서는 선정도서와 관련한 주제로 이제 다양한 글쓰기를 하거나 또는 논리적인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1학년부터 보도록 할게요. 1학년 6월 1주차 글쓰기를 보면은 이렇게 일기쓰기예요. 그런데 아직 1학년은 통글쓰기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두더지가 바다 여행을 마치고 와서 돌아와 쓴 일기예요. 뭐였더라? 빈칸에 들어갈 내용들을 채워보는 걸로 지금 6월 달에는 약 3문장에서 5문장.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달에는 조금씩 문장 수를 늘려가면서 아이들이 직접 문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학년 글쓰기 주제를 보도록 할게요. 2학년을 보면은 단계가 3단계로 주어져 있는데요. 1주차 글쓰기 주제를 보면은 나만의 작품을 그리면서 생각하는 내용을 마인드맵을 통해서 완성을 해본 다음 2단계는 이 마인드맵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만든 작품을 소개하는 통글쓰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2학년 친구들은 약 200자 정도 통글쓰기를 진행하게 되고요. 마지막 밑에 이 3단계를 보시면은 부록에 나와 있는 체크리스트, 제목을 썼는지, 날짜를 썼는지, 틀린 문장은 없는지, 주제에 알맞게 썼는지, 글씨를 바르게 썼는지 이렇게 5가지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글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3학년 친구들을 볼게요. 3학년 친구들 글쓰기를 보면은 2학기 학급회장의 선거에서 발표할 연설문을 쓰는 건데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글을 쓰기 전에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할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도움으로 주어지게 되고요. 4학년 친구들은 우리 반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고민을 해결해주는 편지 쓰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잠깐을 보면은 편지글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어떤 형식을 지켜서 써야 되는지 간단하게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대체로 1, 2, 3, 4학년 저학년 친구들은 독서록 쓰기, 일기 쓰기, 편지 쓰기, 연설문 쓰기와 같은 다양한 글쓰기가 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5학년, 6학년, 고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논설문 쓰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5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 5월 2주차 내용을 보면은 5학년이 5월, 6월이 논술 강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5월 1주차부터 이제 서론 쓰기, 본론 쓰기, 결론 쓰기, 통글 쓰기 이렇게 논설문 쓰기가 주차별로 배우게 됐는데 2주차에는 본론 쓰기예요. 개요짜기 한 걸 바탕으로 해서 본론 쓰기 연습 문제 중에 하나를 골라서 논설문 쓰는 과정이 있고요. 6학년 친구들은 6학년 1주차 스텝 2에서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논설문 쓰는 글쓰기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워크북을 읽다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워크북에는 크게 글쓰기 주제가 두 가지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고학년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주제는 대체로 논설문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다양한 글쓰기가 들어가 있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이 두 가지 주제 중에서 어떤 주제로 글을 쓸지 결정해서 글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글쓰기를 할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요짝이에요. 개요는 본물의 설계도와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논제를 받으면, 그러니까 글쓰기 주제를 받으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글을 쭉 써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했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거나 아니면 논제에서 벗어난 내용으로 글을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토론이 말을 많이 하는 것과 말을 잘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쓰기도 글을 많이 쓰는 것과 글을 잘 쓰는 건 달라요. 그래서 계율을 짜고, 즉 자신이 글을 쓸 때 전체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뭐 처음, 중간, 끝 어떤 내용으로 글을 구성해서 쓸지 틀을 잡고 그 다음에 글을 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을 다 쓴 다음에는 자신이 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퇴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글쓰기가 저희 수업의 이제 마지막이다 보니까 친구들 중에서는 빨리 이제 글을 쓰고 집에 가려고 다시 한번 읽어보지 않고 빨리 선생님한테 첨삭하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글을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거나 속으로 읽어보다 보면은 글을 썼을 때는 몰랐던 부분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아이들이 퇴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은 문장이 막 너무 길어져서 앞뒤의 호응이 전혀 맞지 않거나 아니면 문제에서 벗어난 내용으로 글을 써서 글의 통일성이나 완결성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퇴고의 과정을 거친다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글을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글을 통해 이제 형식적인 부분이나 내용적인 부분까지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글쓰기는 꾸준히 해야 하는데요. 글쓰기는 단기간에 향상되는 능력이 아니에요. 광범위한 독서를 통해서 생각하기를 습관화하고 읽기를 습관화해서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또 가끔 이제 어머님들께서 논술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됐는데 아직 아이의 글쓰기 실력이 늘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 한 달, 두 달 정도의 글쓰기만 가지고 아이의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무리죠. 아이들이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글을 쓴다고 해도 4주 기준이면은 4번. 그래서 한 달을 4주라고 했으면은 1년 기준으로 보면은 약 50번 정도? 그러니까 매주 글을 쓴다는 전제 하에 약 50번이 안 되게 글쓰기를 쓰게 될 텐데 여러 가지 주제로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꾸준히 해야지만 글쓰기 실력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논술 같은 실용적인 글쓰기는 얼마나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또 철저하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누구든지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누구든지 잘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제 믿고 지켜봐 주신다면 아이들이 다양한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의 실력이 점점점 차곡차곡 쌓여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첨삭이에요. 저희 학원은 1대1 대면 첨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아이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확인해서 1대1로 첨삭을 진행하고 있고요. 원고지 사용법이나 맞춤법, 띄어쓰기, 글의 분량이나 구성과 같은 형식 첨삭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글의 전체적인 통일성이나 유기적인 연결성, 그리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타당성이나 논리성과 같은 내용 첨삭이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학년 친구들은 빨간비 내리는 첨삭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저학년 친구들이 글을 써서 선생님한테 가지고 왔는데 선생님이 하나하나 모두 다 체크를 하면 자신이 글 쓰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잃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학년 친구들은 내용을 위주로 첨삭을 하되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을 바로 잡아주게 되고요. 고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용뿐만 아니라 문법이나 문장력, 정확한 어휘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첨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 학원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독서, 토론, 논술 첨삭까지의 수업이 6월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선정도서 목록과 함께 그리고 각 학년별로 주차별 주제 그리고 실제 워크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6월 초등부 선정도서 목록이에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렇게 주차별로 선정도서가 나와 있는데요. 학년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1학년은 주제가 여름입니다. 그래서 여름을 주제로 해서 계절 즐기기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생태나 여름 날씨의 특징을 이해하고 주변 사람들의 여름나기나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절약의 실천 방법에 대해서 4개, 즉 4권의 선정도서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2월 달, 잠시만요. 여기 6월인데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아요. 6월 초등학교 2학년 학습계획서인데요. 2학년 주제는 예술입니다. 그러면은 미술, 음악, 건축, 연극 이렇게 다양한 예술적 장르를 접해보면서 아이들이 직접 예술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3학년 주제는 자기개발이에요. 자기개발을 주제로 해서 이 4권의 선정도서를 토대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성찰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활 태도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또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태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6월 4학년 주제는 오디세이예요. 4학년은 5월, 6월 2달 동안 저희가 오디세이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5월 달에 진행했던 오디세이 1은 선정도서가 없이 관찰, 분류, 언어 표현 이런 식으로 주제에 따라서 저희가 사고력 수업을 진행을 했다면은 6월 달에 진행하는 수업은 선정도서를 토대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주차별로 문제 해결력, 정보 해석력, 의사결정력, 논리 추론 능력을 기르는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5학년이에요. 5학년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5학년은 3, 4월 달에는 토론 강화 프로그램, 5, 6월 달에는 저희가 논술 강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3, 4월 달에 토론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논리와 설득의 기초를 닦았다면 5월, 6월 논술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여러 갈래의 글쓰기를 학습하고 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5학년 6월 주제는 문화예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림, 즉 미술, 음악, 연극을 주제로 한 도서들을 읽으면서 전반적인 이론도 배우고 이 작품들을 감상하고 읽는 방법을 터득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시각으로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6학년 6월 프로그램은 명작이에요. 명작 문학 읽기인데요.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한 영향을 준 명작 읽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사고력을 함양할 뿐만이 아니라 정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점수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작 안에 담겨져 있는 삶의 지혜라든지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아이들이 발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공유를 잠깐 중지하고요. 워크북을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워크북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화면만 보이도록 공유를 다시 할게요. 다 보이실까요? 네, 1학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그러니까 각 학년별로 1주차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1학년 1주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1주 책은 두더지의 여름이라는 책이고요. 이렇게 워크북 맨 앞에 선정도서 제목과 표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 주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학습 도구어와 학습 목표 그리고 교과 연계 과정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이 책 어때요?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책 어때요?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에요. 1학년 친구들은 이렇게 책이 있으면 별점 5개로 책을 평가해보고 책을 읽으면서 기억에 남는 낱말을 적어보고 등장인물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간단하게 적어본 다음에 친구들과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말 하나요는 어휘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그림을 같이 아이들과 살펴보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낱말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게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의성어나 의태어를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보기에 나와 있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문맥상 정확하게 넣으면서 활용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독해예요. 잘 읽었나요는 아이들이 책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점검하고 문해력을 향상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학년 친구들은 4개에서 5개 정도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선정도서를 읽고 나서 뭐 빈칸 채우기나 OX 문제 또는 선정도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자실적 독해 위주의 문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더 생각해봐요 문제는 아이들의 사고력을 증진하기 위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학년 1주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을 질문으로 한번 나눠보거나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지금 1학년 6월 주제가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것들을 오감으로 표현해보고 또 선정도서의 주제와 같이 연결해서 여름을 행복하게 즐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생님과 함께 미니북을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일기쓰기나 아니면 마음에 드는 장면과 왜 그 장면이 기억에 남았는지 이 2가지 글쓰기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원고지에 글을 쓰게 됩니다. 2학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학년 1주차 주제는 명화로 만나는 사계절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선정도서 그림이 사진이 같이 들어가 있고 옆에 2주의 학습 도구어, 학습 목표, 그리고 교과 연계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책 어때요는 1학년하고 조금 차별이 되어 있는 걸 보시면 1학년은 아까 여기 별점 5개로만 간단하게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면 2학년 친구들은 이 책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별점을 줬는지 이유를 문장형으로 써보게 되고요. 옆에는 책을 바탕으로 아이들과 독서 퀴즈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수업에서 같이 독서 퀴즈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책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말 하나요는 어휘 파트인데요. 지금 2학년 어휘를 보시면은 1-1번, 1-2번을 연결되는 문제예요. 이렇게 행정도서에서 다루고 있는 단어 6개를 준 다음에 아이들이 뜻을 짐작하고 추론해 본 다음에 문맥상 들어갈 단어를 넣어보는 문제고요. 이번 문제는 틀리기 쉬운 맞춤법을 토대로 맞춤법을 확인한 다음에 원고지에 바르게 글씨를 써보게 됩니다. 잘 읽었나요는 독해 문제로
2학년 6월 1주차 주제가 이제 명화이기 때문에 선정도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그림, 작품들을 토대로 사실적 독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호로 그림을 확인해보는 문제라든지 작품의 공통점이나 작품의 쓰임 방법을 묻는 문제들, 또는 왜 이 그림을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놀랐는지 등등의 문제들로 사실적 독해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더 생각해봐요에서는 이제 아이들의 생각을 묻는 문제들이에요. 선정도서에서 소개하는 작품들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작품이 무엇인지 이유와 함께 발표를 해보고 또 선생님과 함께 이 안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보고 그림 안에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을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보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문제는 선정도서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미술 기법을 제시문에 주어준 다음에 아이들이 직접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보게 돼요. 마지막 글쓰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글쓰기 사례인데요. 이렇게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자신이 만든 작품, 방금 전에 더 생각해봐요 4번 문제에서 만들었던 자신의 작품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글을 쓰며 수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3학년 워크북이에요. 3학년을 보시면은 맨 앞에는 이렇게 국어사전 찾는 법이 한 페이지에 걸쳐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3학년은 이제 1, 2학년과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맨 앞에 선정도서와 학습목표 교과 연계가 들어가 있지만 CNA 독서 노트, 독서록이 3학년부터는 새롭게 들어가게 됩니다. 3, 4학년은 똑같아요. 독서 노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선정도서를 읽고 생각나는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표현한 다음에 기억에 남는 장면과 이유를 서술할 수 있도록 독서 노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달라지는 부분은 독해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문해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선정도서의 주제와 관련된 외부 제시문이 주어져 있고요. 이 제시문을 읽고 독해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휘로 넘어가게 돼요. 3학년 어휘 문제 구성을 보시면은 1-1번에서는 선정도서에 나온 3개의 단어의 뜻을 아이들이 직접 국어사전에서 찾아보고요. 1-2번에서는 이 3개의 단어를 문맥상 적합하게 넣어보도록 합니다. 2번 문제는 띄어쓰기 규칙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헷갈리는 띄어쓰기 규칙을 확인한 다음 3개의 문장을 띄어쓰기에 유의해서 원고지에 바르게 쓰게 됩니다. 독서 문제는 1, 2학년보다는 유형이 조금 더 달라지게 되죠. 일단 연결하는 문제들도 있고 또 틀리게 말한 친구를 모두 골라서 바르게 고치는 문제라든지 선정도서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들도 들어가게 되고요. 전체 글의 줄거리를 파악하면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라든지 선정도서의 주제와 연결을 하여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는 등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아하 그렇구나와 같이 아이들이 참고로 읽을 수 있는 읽기 자료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3학년 탭 부분은 토의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제시문이 들어가 있어요. 제시문은 이제 선정도서에 제시문이 들어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선정도서 속의 등장인물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그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사고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이번 문제는 친구들과 함께 해요. 선정도서의 제시문이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고 이를 통해서 등장인물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이 책을 다른 친구에게 추천한다면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은지 이렇게 정리를 하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논술은 1번은 추천하는 글쓰기, 2번은 발표의 소원사탕이 이 6월 1주차 주제 도서기 때문에 자신이 발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소원사탕을 만들어보는 활동 글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4학년이에요. 4학년 친구들은 오디세이로 진행을 하는데 1주차는 문제 해결력을 주제로 악당이 사는 집이라는 책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학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독서 노트가 옆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1주차 주제가 문제 해결력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이 무엇인지, 또 문제 해결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와 관련된 읽기 자료가 배경, 확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디세이 수업이기 때문에 앞에 어휘나 독해 문제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생각열기로 시작을 하게 돼요. 이렇게 세 개의 사진을 토대로 사진 속의 상황을 파악해보고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생각여행은 독해 문제예요. 그래서 선정도서를 제대로 잘 읽고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로 사실적 독해, 추론적 독해 등으로 문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 넓히기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나만의 해결 방법을 제시해보고, 또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발표를 하면서 나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친구가 생각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다양한 해결 방법을 나눌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과 함께입니다. 영상을 보여주게 되면 영상을 보고 나서 이 주어진 문제 상황이 있는데요. 이 문제 상황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빈칸을 채워봅니다. 마지막은 편지 쓰기, 글쓰기로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5학년 친구들은 문술 강화 수업으로 6월 1주차는 그림입니다. 명작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선정도서와 학습 목표, 교과 연계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독서 노트가 조금 더 세분화가 됐죠.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3, 4학년 독서 노트는 이렇게 마인드맵이나 기억에 남는 장면에 대한 이유를 짧게 쓰는 거였다면 5학년부터는 독서 노트가 좀 더 세분화돼서 책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만들고 느낀 점, 도서에 대한 평가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독해 문제는 문해력 향상을 위한 문제로 지문이 이렇게 들어가고 똑같이 두 문제 또는 세 문제의 문제가 주어져 있고요. 5학년의 어휘는 두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번은 선정도서 어휘를 확인하는 문제, 2번은 주어진 제시문의 상황을 토대로 알맞은 한자성어를 고르는 문제로 1번은 어휘, 2번은 한자성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서 문제, 즉 독해 문제도 넘어가게 되면은 문제의 유형은 뭐 OX, 객관식, 연결하기, 빈칸 채우기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5학년 보시면 이런 식의 서술형 문제들도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보기에 주어진 4개의 단어를 모두 활용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 서술형 문제들도 있고요. 또한 이렇게 5번 문제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단체로 본다면 뭘 생각하고 있을까? 이렇게 제시문과 함께 빈칸에 들어갈 말을 생각하면서 이 작품의 의미를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뒤에 이제 7번, 8번 문제까지 쭉 이어지게 되면서 선정도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이 선정도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5학년, 6학년 친구들은 독해 문제가 8문제에서 많으면 10문제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토의 문제를 보시면은 토의는 이렇게 스텝 1에는 제시문, 다양한 제시문이 들어가 있어요. 선정도서에 제시문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다른 외부 도서에 제시문이 함께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문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유와 함께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이들 워크북 검사를 해보면은 이렇게 밑줄이 4줄 정도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짧게 한 줄만 쓰거나 또 문장형으로 완성하지 않고 뭐뭐 해서, 뭐뭐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워크북을 전후로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면서 문장형으로 정확한 핵심 어가 들어갈 수 있게, 즉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게 서술하는 연습도 이렇게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텝 2에서는 6가지 선정조사에서 다룬 작품 중에서 어떤 작품이 제일 마음에 드는지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보고, 이번 문제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감상하고 싶고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또 다른 작품을 아이들이 직접 조사하여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스텝 3는 이렇게 제시문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선생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서 제시문을 읽어오겠지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영상을 보여주게 되고 이 제시문과 영상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아이들이 과연 이 인물에 대해서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이 과정에서 찬반 대립식 세대 토론이 이루어지진 않더라도 짧게 아이들끼리 미니 토론 형식으로도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논술이에요. 5학년은 논술 강화 프로그램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부분에 각 주차별로 다루는 글쓰기에 대해서 안내가 들어가 있어요. 1주차 주제는 명화감상문이기 때문에 명화감상문이 무엇인지 특징과 짜임, 그리고 작성 순서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예문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 아이들이 직접 명화감상문을 작성하면서 수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6학년이요. 6학년 1주차는 이모의 꿈꾸는 집이라고 하는 책으로 6학년 2학기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학습 목표랑 교과 연계 나와 있고요. 독서 노트도 보면은 5학년과 조금 더 달라졌죠. 이렇게 줄거리를 요약해서 정리해보고 기억에 남는 문장, 느낀점, 부서 평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앞부분에는 지식과 통하다라고 해서 배경 읽기 자료가 들어가게 돼요. 주제와 관련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읽기 자료가 들어가게 되고요. 독해 문제에 마찬가지로 문해력을 향상하기 위한 외부 제시문과 함께 독해 문제 3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6학년 어휘는 크게 4문제로 되어 있어요. 1번 문제는 선정도서 속의 어휘를 문맥상 적합하게 넣는 문제. 2번은 맞춤법, 3번은 띄어쓰기, 그리고 4-1번과 4-2번은 한자성어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과 통하다는 독해 문제로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 바르게 고치기 또는 선정도서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아이들이 유추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포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추론적 독해 문제들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나누어져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텝 부분을 보시면은 스텝 1은 아이들의 생각을 확장해 볼 수 있는 문제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모두 선정도서 내용인데요. 선정도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랑 관련해서 자신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텝 2는 토론이고요. 이거 아까 제가 6월 4주차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보여드렸었는데 1주차에도 이렇게 토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입장 1 제시문 6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입장 2에 5개 제시문이 들어가 있고 토론 준비표까지 이제 아이들이 숙제를 해오면은 실제 수업 시간에 팀을 나누어서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글쓰기는 이렇게 2가지입니다. 1번이 눈설문 쓰기, 2번이 다양한 글쓰기로 진행되어 있고요.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글을 쓰게 됩니다. 아까 제가 글쓰기 말씀드리면서 잠깐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자면은 실제 이제 저희가 글쓰기를 첨삭하면은 원고지에 첨삭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심했을 때 중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 아이들이 원고지에 직접 글을 써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렇게 한글이나 워드에 글을 작성해서 보내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럼 이제 첨삭을 해서 아이들에게 돌려주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중수업을 했었을 때 글쓰기 첨삭한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식 첨삭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문장의 호응이 맞지 않는 부분들, 내용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글의 전체적인 총평이 들어가게 돼요. 똑같은 주제로 글을 썼던 다른 친구의 글인데요. 글의 주제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때 그 내용을 짚어주기도 하고 불필요한 문장을 삭제하고 또한 마지막 총평에서는 어떤 부분을 잘했는지 하지만 문점에서 어긋난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를 짚어주게 됩니다. 원고지에 써서 보내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한글에만 그냥 써서 보내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럼 이제 형식적인 부분이나 내용적인 부분
대한 첨삭이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글쓰기 첨삭까지 하면 저희 수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